따로 있기 때문에 동의서 설명 드릴 건데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지난번에 원래 스트레스를 쓰게 되면 약을 써야 진원수술 돼요. 예정이었는데 그랬더니 이번 자리 안 나가지고 그리고 밀리신 이전에 거죠. 이제 지난주 11월 달에 만나봐요. 다만 전보다는 그럼요. 더 근데 예전에 지혈이 외래에서 조금 더 만나신 적 심각하고 있으시죠? 해야 돼요. 왜냐면 조그맣게 부분에서 얇은 거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내일은 그 저런 설명은 제가 할 거고 교수님은 저런 설명까지 해주시진 않으세요. 그냥 이제 수술 전날에 한번 혼자분 뵙고 그냥 이제 얼굴 인사하는 정도고 사실상 수술에 대한 설명,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는 거예요. 수술을 보조하는 사람이. 보조하시는 네, 저라서 제가 설명드릴 거랑 일하는 약이 교수님을 근데 보는 게 좋죠. 아무래도 마음이 좀 더 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 잘 하시겠지만 저 11월 달에 혈관 지원술 하신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가 혈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혈관에다가 뇌혈관에다가 조영제라는 약을 쏴서 이제 뇌혈관을 보는 그런 검사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하신 걸 보면 이 뇌혈관 조영술은 사진인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눈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뇌예요. 머리 안쪽이면은 혈관이 이렇게 목에서부터 올라와서 머리 안쪽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위치에서 지금 환자분한테 있는 뇌동맥류 위치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거의 우리 머리로 봤을 때는 거의 중간쯤, 되게 중간쯤 안쪽에 축하돼 있어요. 요거를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혈관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또 갈라지는 부위에 이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꽈리가 하나 있어요. 혈관이 포근처럼 부풀어있는 병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뇌동맥류라고 부르죠. 뇌동맥류가 무서운 이유는 이게 정상 혈관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혈관 벽이 더 얇고 더 약하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터질 수가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뇌출혈이 되겠죠. 이게 지금 뇌 안쪽 공간이니까 뇌출혈이 되면은 보통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3분의 1. 그리고 병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병원에 와서 입원 중에 돌아가실 가능성 내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또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단 조건은 터졌을 때,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겠죠. 다행히 요새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우연히 내지는 건강검진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미리 하고서 발견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터져서 오시는 비율은 상당히 줄어든 편이에요. 요새는 이제 예방적인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열어서 직접 뇌혈관을 확인을 해가지고 클립이라는 기구로 찝어주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머리를 연 다음에 혈관을 직접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혈관을 쳐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혈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찝어주는 개념이라서 찝어주게 되면 그쪽으로 피가 안 통할 테니까 당연히 터지지도 않겠죠. 그런 원리로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머리를 열지 않고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것처럼 혈관 안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안쪽에다가 관을 넣어서 이 관 안에다가 그 백금으로 된 철사가 있어요. 그걸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사를 이 안에다가 말아 넣게 되면은 얘네가 안쪽에 말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피랑 서로 엉겨붙어서 피딱지가 그러면은 그 피딱지가 이 안쪽 공간에 채워지면 실제로는 피가 통하지 않는 공간이 있죠. 근데 그게 안 통할 텐데 두 가지가 가장 안 통하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없었던 분이 생기니까 원래 그렇죠. 여기는 통하면 안 되죠. 이게 통하면은 피가 날 수가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동맥류가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젊으시고 젊은 축에 속하고 아직 살 날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동맥류가 그 동맥류 위치가 조금 잘 터지는 위치에 있어요. 동맥류 위치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좀 상대적으로 잘 터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스탠트를 썼을 때 스탠트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저희 병원 여러 교수님들 진료 받으시면서 수술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시고 아마 코일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코일이 조금 더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코일 무서우니까. 그죠? 아무래도 머리도 잘라야 되고 머리도 열어야 되고 이렇게 긴 수술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좁아지는 경우라면 일단은 요 코일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혈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처럼 파타고니아에서 하는 거죠. 파타고니아에 대퇴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다가 먼저 관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 관이 혈관이랑 통과되는 연결 통로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 안에다가 미세도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관을 집어넣는 거죠. 어디까지 집어넣느냐? 우리 다리를 통해서 쭉 가슴을 타고 올라와서 머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이 여기다 이렇게 올라가서 거치가 되겠죠. 거치가 됐을 때 이렇게 빨대같이 하나가 이렇게 꽂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관이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0cm가 넘는 관이 이렇게 길게 쭉 연결이 된 상태로 먼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길이 생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쉽겠죠? 이 안에다가 코일이라는 걸 밀어 넣으면 되니까 철사를 밀어 넣으면 이쪽에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안쪽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말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일을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코일 끝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코일을 전달하기 위한 대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말려있는 게 이 관 안에 있을 때는 일자로 펴져 있다가 이 관 밖을 나오면서 뺑글뺑글 말리게끔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는 것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스텐트라고 하는 개념이 또 새로 나옵니다. 스텐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보조 수단인데 동맥류는 당연히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좀 상대적으로 좁은 놈들도 있고 입구가 조금 넓은 놈들도 있을 거예요. 입구가 좁다는 거는 치료할 때 코일만 넣어도 이 코일이 바깥쪽으로 뻗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용이할 거예요. 그죠? 코일만 사용해서 치료하기에도. 근데 입구가 넓으면은 코일이 이 바깥쪽으로 탈출할 그럴 여지가 너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넓은 동맥류의 경우에는 코일만 치료를 하기보다는 코일과 스텐트라는 걸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스텐트라고 하는 거는 그물망으로 된 파이프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물망으로 되는데 얘네가 이 혈관에다가 쫙 깔리면서 이렇게 실제로 동맥류가 들어간 입구를 조금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일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은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 입구가 제법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일만 넣었을 때는 코일이 바깥으로 탈출할 위험이 제법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내일 수술 들어가봐야 최종적으로 알긴 하겠지만 스텐트랑 코일을 같이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텐트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치료는 더 잘 되겠죠.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이 스텐트는 정상 혈관에 깔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텐트를 피가 지나가면서 피딱지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혈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텐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혈전이 생기지 못하게 예방하는 약을 적어도 한 1에서 2년 정도를 드셔줘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좋은데 다들 요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필요하면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텐트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치료 못하는 동맥류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동맥류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스텐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동맥류 생성 정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자분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나 치료받고 있는 경우 혹시 있으실까요? 혈압이 있으시고 하고 저기 당뇨형 혈압이랑 자, 수술과 관련된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혈관 질환이고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쉽게 파열될 수 있으며 파열되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출혈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터지는 순간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3분의 1은 병원을 후송 중에 사망하거나 상태가 나빠서 수술을 못 받게 될 경우 또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질 가능성은 1년에 1%에서 2% 정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터질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치료를 미리 하는 게 좋겠죠. 출혈이 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뇌출혈을 예방을 하는 거예요. 요거가 제일 중요한 수술의 목적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치료 하기 방법으로는 위해서 머리 열어서 하는 거 보면서 아니면 머리를 열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잘 찔러서 확인하고 코일 흡전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일단은 수술이에요. 똑같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고 전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사타구니 쪽에다 관을 넣은 다음에 또 더 그 안에다가 얇은 관을 나머지 집어넣어서 이제 재료가 치료하고자 하는 일부 초반에 나올 동력면까지 수도 쭉 있긴 한데 진입을 지금 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다음에는 그 관 안에다가 백gem으로 된 유연한 코일을 내부에 넣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스텐트를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투시를 하면서 동맥류를 코일로 안전하게 채우게 되면 수술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따졌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병실에서 병실까지 올라오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것보다 2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면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준비 시간, 깨우는 시간, 회복 시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걸리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수술 시간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이나 범위가 변경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코일 색전술은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공간에다가 관을 넣고 싶어요. 그 다음에 코일을 넣고 싶어요. 근데 이 관이 이 안에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이 빠질지 아니면 코일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대로 잘 말릴지 아니면 코일이 일부가 덜 말리거나 일부가 좀 원하지 않는 위치에 가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다 충분히 있겠죠. 이게 우리가 손으로 멀리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만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너무 채우고 싶은데 여기를 채우다가 오히려 너무 여기를 혈관을 많이 쑤시고 혈관이 항상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괜히 치료하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만 환자분이 안전하게 깨어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부가 조금 남거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수술을 대충 하겠다거나 뭐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니고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환자분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수술의 내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더라도 나중에 중간에 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뭐 처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터지는 부분은 이 꼭대기 부분에서 터지기 때문에 여기만 막히면은 이 부분이 남는다고 해서 터지진 않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터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재발을 하는데 재발을 했다고 무조건 다시 치료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지켜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재발을 한 게 조금 정도가 심하거나 점점 커진다고 하면 다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 코일이랑 클립 기계 머리 여는 거 안 여는 거 비교하실 때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클립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는 힘든데 재발은 더 적어요. 그래서 코일이 다른 건 다 좋아 보이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닐 수 있죠. 이게 안 되는 것은 얘기해. 아니 제발이 안 되게 신나하니까 그냥 열을래? 지금 선택을 해.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열어서 하면은 저기 제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지. 안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모든 게 다 확률로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를 하냐 마냐부터가 다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치료를 안 하고 살면서 이게 안 터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치료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자고 권유를 드린 거고 근데 치료 자체에도 위험성이 있어요. 치료하다가 터지거나 치료하다가 혈관이 막히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재발을 하거나 그런 위험을 다 감수를 하고서 나도 수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 근데 환자분이 진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평생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어떻다라는 확률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환자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환자분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하나는 머리를 여는 거, 하나는 열지 않는 거. 근데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솔직히 수술은 머리를 여는 거는 다들 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머리 열어야 되고 입원 기간도 길고 통증도 더 심하고 머리를 잘라야 되고 머리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대신에 제대로 치료만 되면은 확실하게 치료가 끝나고 그 뒤부터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된다는 장점이 조금 더 있는 거고 재발의 위험성이 더 낮으니까. 근데 그 대신 무섭죠. 이 머리를 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합병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어느 거 하나 딱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기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마음을 정하고서 수술을 하시기는 해야 돼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걸로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설명을 듣고도 갈팡질팡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을 듣고서도 조금 마음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술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당장에 내일 해야 되는 응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날짜 잡기도 힘들겠죠. 만약에 오늘 밀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실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터치하고서라도 어쨌든 혼자서 몸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니까 특히나 뇌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확신이 선 상태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재발이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은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나도 설명을 더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그 집도인은 님이 집도해 주실 거고 뭐 집도의 경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럴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말씀을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지하 교수님한테 하라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혈을 위해서 3시간 정도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수술 끝난 다음에 3시간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있고 스텐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혈전을 억제하는 약을 1에서 2년 정도 드셔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무서운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은 당연히 잘 되려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동맥류가 수술 도중에 터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한 1% 정도의 확률로 있어요. 그래서 동맥류가 수술 도중에 터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터졌을 때 당연히 빨리 막아줘야겠죠. 일단은 피가 나는 데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빨리 막히고 출혈량이 소량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출혈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문제가 커지겠죠. 뭐 의식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마비나 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이 출혈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조작하든지 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조작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시술이라고 하지만 뇌혈관 안에다가 관을 넣고 여러 가지 와이어도 넣고 기구도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실제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술이니까 무조건 안전할 거야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기는 해요. 두 번째는 뇌경색인데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안에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안 통하면 해당하는 뇌 부위로 피가 안 통하니까 그 조직이 죽을 수가 있겠죠. 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고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뇌경색이 생길 가능성도 한 1% 정도에서 있다고 해요. 뇌경색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이제 혈전 때문인데 이 혈전이 생기지 못하게 미리 약을 드시고 입원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혈전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혈전이 생겼을 때 혈전을 녹이는 약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해요. 뇌출혈 또는 뇌경색 그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조금 무서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심장기능 이상 이거는 혈관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심장기능에 조금 영향이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취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심전도나 맥박이나 혈압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심장에 대한 거는 마취과에서 신경을 써줄 거고 그다음에 코일 이주라고 하는 거는 코일이 아까 동맥류 바깥으로 정상 혈관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스텐트를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해서 아마 도움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혈관 조영술에 관한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검사하셨던 것처럼 혈관 조영술을 이용을 하는 방법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영제를 사용을 할 때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혈관 안쪽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닫힐 수가 있어요. 혈관이 혈관이 찢어지거나 혈관이 손상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조금 머리로 많이 쓰게 되면 머리가 빠질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빛이 나기는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재발렉이 나오죠. 재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어도
재성장하거나 아니면 재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 스텐트가 안쪽이 좁아지면은 다시 넓혀주는 수술이 또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염은 수술 부위로 혹시나 균이 타고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는데 굉장히 드문 얘기예요. 시술 실패는 기구들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평탄하지가 않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이고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가니까 일단 접근부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접근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은 있죠. 접근은 됐는데 이 코일을 넣는 과정에서 얘네가 밖으로 밀려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맥류 사이즈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다 코일을 몇 개밖에 못 넣거든요. 한 두세 개 이렇게 넣을 건데,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빈 부분, 약간 부분적인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는 말 그대로 예상외, 기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술에 대한 거는 얼추 정리가 됐고, 이제 마취에 대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신 마취는 기본적으로 8시간 금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감시장치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마취과에서 제일 먼저 정맥으로 들어가는 주사약을 주면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환자분께서 의식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에다가 튜브를 넣어서, 튜브는 목구멍 안쪽으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연결된 관에다가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호흡을 유지를 시켜드릴 거고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취과에서 적절하게 약을 조절해가면서 환자분이 잘 주무시는지 확인을 할 거고, 수술이 끝나면 환자분을 깨워서 회복실로 옮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전신마취 과정인데, 비교적 전신마취에도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따르겠죠. 그래서 비교적 큰 합병증으로는 그 기관 떡반하면서 치아 손상이나 기도 손상 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수술 끝난 다음에 목 안쪽에 조금 통증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호전이 되실 거고요. 수술 끝나고 회복하실 때 심호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폐렴 같은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혈압이랑 맥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취과에서 적절하게 감시를 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될 거고, 마취 약제 때문에 간 기능이나 신기능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고 회복이 됩니다. 전신 마취 관련해서 주의사항으로는 8시간 금식, 그리고 시술 끝난 이후에 심호흡 해주시는 거 정도 지켜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마취 방법은 없습니다. 손자부위 봉합기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 지혈기구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손으로 눌러가지고 지혈한 다음에 압박이 되는 지혈기구를 하나 붙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랑 다르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구를 사용을 해요. 봉합용 지혈기구라고 해서 나의 혈관에 구멍난 자리를 메꿔주거나 꼬매주는 그런 식의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얘네가 효과는 좋은데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그때보다 아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는 3-4시간 정도 침상 안정이 필요하고, 손자 부위 쪽, 그 사차고니 쪽으로 혹시나 피가 나거나 다리 쪽이 저리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 부위로 물이 안 닿게 3일 정도는 물을 피해주셔야 돼요. 수술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수술의 목적, 효과, 과정,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고, 그런 합병증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는 거고, 이 수술이 협력하고 예약적 서류를 수치 판단에 위임할 수술함을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수술 방법 변경, 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는 거고, 위치 집도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수술 안내 문자를 내일 보내드리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6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보험 재료는 그 지혈기구가 비보험이고, 얼마 정도 했어요? 요거가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있어요. 초음파 비용이 15만 원이 추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혈관에다 관을 넣을 때 정확한 위치에다 관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저것도 들어가는 거 그것도 떼는 거잖아. 맞아요? 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을 떼야죠. 그러니까 관을 떼면 그 뺀 자리에 구멍이 나잖아요, 혈관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혈기구를 사용을 하는데. 그럼 너 몸속에다 넣는 거 많이 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어가 있던 관을 일단 제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혈관에 구멍이 나 있겠죠. 구멍 막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꼬매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을 한 땀 꼬매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풀 같은 걸 발라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풀을 발라주면 여기가 막히겠죠? 사용에 동의하시는지, 비용 설명 들으셨는지, 그리고 수술에 동의하시는지에서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병원 영어니까. 병원 용어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뭐 병원이니까 어려우니까 난 모르니까 이런 태도로 설명 들으시고 사인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수술 진짜 못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고. 남자분이 건너시는 것도 알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없으세요? 어떻게 요거 내일 진행해도 괜찮겠어요 이대로? 네, 요거 다 설명 들은 거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별일 없이 잘 끝나요. 웬만하면 잘 끝나긴 하는데 근데 그건 언제까지나 웬만하면이고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몰라요.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술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누구에게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사실 환자분 따라 다 다르겠죠.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거 설명하셔도 괜찮겠어요? 설명하시면 이제 진짜 끝이에요. 내일 우리 수술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늦게까지 하셔요. 수술하는 날은 어쩔 수 없죠. 수술이 늦게 끝나면 계시는 거니까. 수술 내일 많으신가 봐. 내일 원래 교수님이 하시는 날이 아닌데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꼈어요. 환자분이 일주일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어쩔 수 없이 조금 빡빡하게 짜긴 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이 좀 많아요. 피곤하시겠다. 네, 어떻게 사인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생각할 뭐 시간 나게 잘하는데 아니요 뭐 너무 잘하시니까. 좀 곤란한데? 아무튼 다 진짜 이해하신 걸로 알고 요거 사인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함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성함을 혹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요. 아마 따로 받기는 힘드실 거예요.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간호사들이 한번 여쭤보실래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영어를 해요? 아니요, 한국말로 정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한국인데. 한 번 더 마지막이에요. 수술은 내일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은 끝났고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의문은 아니에요. 선택사항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대학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는 다 연구를 진행을 해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코에 색전수를 하신 분들에 있어서 스텐트를 사용을 특히나 하는 거에 있어서 두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혈관 안에다가 스텐트를 넣게 되면 혈관 모양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두통이 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환자분들마다 어떤 식으로 두통이 생기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환자분들 한 2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환자분들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치료 내용이 바뀌는 건 전혀 없겠죠. 당연히 치료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환자분의 두통에 대한 것만 좀 평가를 할 거예요. 두통이 수술 전에 어땠는지, 수술 끝나고는 어땠는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3일째, 일주일째 어떤지는 전화가 한 번씩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퇴원하시게 되면은 2주째, 3개월째 외래를 오시면서 외래 오신 뒤에 또 두통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이거는 환자분이 환자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치료에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도 부작용도 없고 위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득도 당연히 없겠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여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는 다 자발적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고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개인정보는 저희가 수집을 하기는 하겠지만 다 암호화가 돼서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걸 동의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환자분들 다른 분들의 치료를 하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좀 필요하세요? 아니요. 웬만하면은 다 그냥 하신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냥 보통 어떤지 가볍게 질문 정도 갈 거니까 이렇게 사인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고 이거는 사본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일단은 오늘은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고 이렇게 다 하시기로 했으니까 또 내일 오후에 아마 수술 시간 되면은 저희 수술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한 뒤에 선생님 수술 끝난 뒤에도 보실 수 있죠? 하셨습니다.